오늘은 종족의 우상에서 본 식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식물은 우리 인간에게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곡식을 제공하고 얼어 죽지 않도록 옷에 재료를 주고 또한 숨이 막혀 죽지 않도록 산소를 공급하고 산사태로 매몰되지 않도록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려 땅을 고정시켜 줍니다. 식물은 우리 인간과 동물 조류 어류보다 수명이 엄청 길어 5천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나무가 수명이 긴 이유는 신체 조직의 일부가 노화되어도 최소한의 필요 조직만을 사용해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과, 배, 복숭아 등 열매 즉 자손을 많이 생산한 나무들은 단명하여 15년에서 30년을 살 뿐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과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평균 수명은 50세인데 내시들의 평균 수명이 70세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 억제가 남자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남자가 오래 살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니 난감한 일입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므로 답답하고 고독할 것 같지만 숲 사이로 비치는 달빛도 있고 향기를 실어 나르는 바람과 노래를 불러주는 산새도 있고 가끔 다람쥐가 올라와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자신의 답답함을 소리치는 사람도 있어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식물 이야기 중 첫 번째는 커피나무입니다. 커피나무는 6세기경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양치기 소년 갈리가 양들이 나무에 열린 붉은 열매만 먹으면 흥분하여 날뛰고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열매를 따 먹어봤더니 신기하게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솟고 상쾌해져서 자신이 다니던 이슬람 사원에 가져가 신도들이 먹어보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등 신기한 효능이 있자 중동 지역으로 전파되어 커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커피나무 열매 속에 씨앗을 생두라 하는데 생두는 한 열매에 1개 내지 2개가 들어있고 이것을 볶아서 향을 내면 커피 원두가 됩니다. 커피나무의 재배는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에서 시작되었고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도 커피나무가 재배되었습니다. 예멘에서 재배된 커피를 예멘의 항구 모카를 통해서 수출하였는데 모카 커피는 커피 수출 항구 모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조선시대 고종은 커피 애호가였는데 1896년 러시아 공관으로 거처를 옮긴 아관 파천 때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처형인 손탁이 고종의 시중을 들면서 커피를 대접하여 고종이 처음으로 커피를 마시고 애호가가 되었다 합니다. 손탁은 우리나라 최초로 손탁호텔 커피숍이라는 커피점을 열었는데 고종이 건물을 지어 외국인 접대를 위해 당시 외교 자문역을 맡은 손탁에게 하사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상호는 미국 소설가 허먼 멜빌의 장편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이 소설 속에서 자주 커피를 마시는 커피 애호가로 묘사되어 이 소설을 본 창업자가 그 이름을 붙여 스타벅스라고 상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 이름을 붙여 지은 상호가 많은데 롯데그룹도 창업자 신격호 회장이 문학 청년 시절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감동받아 자신의 구원의 여인상이던 여주인공 샤롯데의 이름을 따서 롯데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라는 대나무 이야기입니다. 윤선도가 오우가에서 대나무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라고 읊었지만 식물학적으로는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는 다른 풀들과 마찬가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씨를 퍼뜨리고 나면 죽는데 거의 50년 주기로 꽃을 피우므로 우리가 대나무 꽃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봉황은 이 귀한 대나무 열매만 먹고 삽니다. 대나무는 생명력이 강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에도 죽지 않고 생존한 유일한 식물입니다. 대나무는 곱고 바르게 하늘을 향해 솟아 자라기 때문에 고든 절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적 같은 선비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글씨를 대나무나 나무 조각에 썼는데 대나무를 길쭉하게 잘라 겉면을 깎고 거기에 글씨를 쓴 것을 죽간이라고 하고 나무에 쓴 것은
목간이라고 합니다. 청사라는 말은 역사적인 기록을 의미하는데 푸른 대나무에 쓴 역사라는 뜻에서 생긴 말입니다. 대나무로 생긴 고사성어가 많은데 중마고우는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어릴 때 친구를 말하고 중림치려는 중국 위진의 정권 교체기에 혼탁한 정치 현실을 떠나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 세속과 인연을 끊고 술잔을 나누며 청담으로 세월을 보낸 완적과 해강 등 7명의 선비를 지칭합니다. 파죽지세는 대나무는 처음 두세 마디만 쪼개면 그 다음부터는 칼날만 닿으면 저절로 쪼개지므로 대나무를 쪼개는 듯한 맹렬한 기세를 말합니다. 우후죽순은 비가 온 뒤 죽순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것들이 여기저기 마구 생겨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음은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수양버들, 능수버들, 실버들 등 40여 종이 되며 시냇가, 강가, 호숫가 등 물이 있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버드나무는 양기가 강하고 귀신이 싫어한다는 속설이 있어 무당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버드나무 가지로 사람을 내리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우물가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이유는 버드나무가 수질 정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가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어 산속을 헤매다가 간신히 어떤 마을로 내려왔는데 우물이 보이길래 목이 말라 마침 우물에 있던 한 낭자에게 물을 한 모금만 마시자고 하였더니 그 낭자가 바가지에 물을 뜨고 우물가에 있던 버드나무에서 버드잎을 따서 바가지 물 위에 띄워 주었습니다. 이성계는 몹시 목이 말라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으나 버드잎이 자꾸 목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후후 불어가면서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난 이후 이성계는 그 낭자가 급하게 물을 마시다가 체하지 않도록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버들잎을 띄워준 것을 깨닫고 지혜의 여인으로 감탄하여 그 후 인연을 맺어 그 낭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그 여인이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그리고 버드나무를 회사록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있는데 유한양행이 그 회사입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회장의 성씨가 한자로 버들유라서 버드나무를 회사를 상징하는 로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갈등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칡나무와 등나무입니다. 칡나무는 숙취해소와 갈증 해소에 효능이 있고 등나무는 우리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갈등은 한자로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갈등의 뜻은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은 칡나무나 등나무는 스스로 서지 못하고 주위에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데 이들 나무가 옆에 있는 나무를 감고 올라갈 때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므로 이들 나무에 감긴 줄기를 풀려고 해도 줄기가 서로 뒤얽혀 풀기가 어렵다는 뜻에서 갈등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심초입니다. 우리나라 가곡 동심초는 풀의 이름이 아니라 풀로 물들인 연의 편지지를 뜻합니다. 동심초는 당나라 기생설도가 사랑하는 원진을 그리워하며 쓴 춘망사라는 한시를 김옥이 번역하고 김성태가 작곡한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여인의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담긴 시를 풀로 물들인 종이에 쓴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라는 이름은 이 나무를 태우면 자작자작하는 소리가 나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촛불이 없던 시절 결혼식 때 자작나무 껍질에 불을 붙여 촛불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작나무를 뜻하는 한자인 빛날 화를 써서 화척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화척은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초를 말합니다. 다음은 사시나무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 때 사시나무 떨듯 떤다고 하는데 사시나무가 떠는 이유는 바람에 흔들려서 떠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잎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사시나무는 햇빛에 달아오른 몸을 식히기 위하여 뿌리에서 잎으로 물을 빨아올린 뒤 재빨리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스스로 잎을 흔드는데 이 모습이 마치 몸을 떠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손톱에 귀신이 싫어하는
붉은색의 봉소나무를 들여서 악기로부터 보호하고자 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봉지에 팥죽을 끓여 대문에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유원의 이마필기에도 아이들의 손톱에 봉소나무를 드리는 것은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보다도 병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교와 관련 있는 식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는 세 가지 신성한 나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룸비니 동산 무우수 나무 아래서 태어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살아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길상초라는 풀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이 풀의 끝이 만자 모양이어서 그 후 이 표시는 불교를 상징하는 기호가 되었습니다. 인도 보리수는 씨앗이 깨알보다 작은데 이 작은 씨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을 두고 불교 경전에서는 부처님께 올리는 작은 보씨가 큰 은덕으로 되돌아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을 때마다 땅에서 연꽃이 솟아 석가모니를 떠받들었다고 하여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된 이유는 첫째,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에 있어도 연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고 흘러내리므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꽃을 피우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은 청청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본성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불교의 기본 교리와 상통하고, 둘째, 연꽃은 꽃이 피는 동시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인과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불교 사상과 연결되어 있고, 셋째, 연꽃의 씨앗은 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가 인연이 되면 다시 꽃을 피우므로 불교의 인연 및 불생불멸 사상과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면 서방정토에 왕생할 때 연꽃 속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를 연화화생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가르침을 전한 염화시 중의 미소는 진리는 말과 글이 아닌 이심전심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경에 나오는 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꽃말은 평화인데 구약성서에서 유래합니다.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40년간 지속된 대홍수 속에서 방주에 피해 있던 노아는 홍수가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가지를 입에 물고 오자 비로소 대홍수가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다는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함께 올리브나무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는데 유엔의 깃발에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뜻에서 올리브나무 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는 광야 사막 등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뱃살이 나무라고도 하며 하얀 꽃이 피고 줄기를 잘라서 빗자루를 만들고 부리는 숯을 만드는데 숯불은 3일 동안 꺼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면서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도주하던 엘리야가 이 나무 밑에서 쉬었다고 하여 기독교에서는 이 로뎀을 쉼터의 이름으로 쓰기도 하는데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 살아서 승천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는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하여 백일홍나무라고도 하는데 나무 껍질을 건드리면 잎이 움직인다고 하여 간지럼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는 청렴을 상징하여 관아 뒤뜰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 나무가 자라면서 차츰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단아하고 강건한 줄기로 자라기 때문에 청렴한 선비의 삶과 닮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롱나무는 부산시 진구 양정동 동네 정시문중의 정묘사에 있는데 그 수령이 800년이 넘습니다. 다음은 이상한 이름의 식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너도밤나무입니다. 너도밤나무는 울릉도 바닷가에서 자라는 나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밤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노도 밤나무의 이름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산신령이 울릉도에 밤나무 100그루를 심으라고 해서 사람들이 심었는데 그 후 산신령이 확인하러 나왔을 때 그만 한 그루가 말라주고 100그루가 안 돼요. 산신령이 노하자 옆에 있던 나무가 나도 밤나무라고 외치자 산신령이 그래 너도 밤나무로구나 라고 하여 이 나무에 노도 밤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둘째, 복수초입니다. 복수초는 한자로 복복 목숨수인데 복이 있고 수명이 길다는 뜻입니다. 이 꽃은 추운 지방에 자라고 이른 봄에 노란 꽃을 피웁니다. 이 꽃은 열을 스스로 내는 난로 식물이므로 추운 겨울날 꽃 둘레에 눈이 동그랗게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은 독이 있어 꺾다가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 원수에게 복수하는 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며느리 밑식개입니다. 화장지가 없던 옛날 대변을 보고 밑을 닦을 때 당나무 껍질이나 풀을 사용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워 변소에 이렇게 가시가 돋아있는 풀을 놓아두고 밑을 닦게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산이나 들에서 이 풀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풀은 냉대해증 등 부인병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십니까? 쑥부쟁이의 쑥은 잎이 쑥을 닮았고 부쟁이는 불 뗄 때 쓰는 가느다란 막대기 부지깽이를 말하는데 이 풀의 줄기가 부지깽이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쑥부쟁이를 부지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절초는 음력 9월 9일에 9개의 마디가 생기고 그때 약효가 가장 기원하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절초는 부인병 면역력 강화 등의 약재로 쓰이는데 국화와 비슷하고 하얀 꽃을 피웁니다. 쑥부쟁이와 구절초는 비슷하여 구별이 쉽지 않는데 시인 안도현은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무식한 놈이라고 자책하며 자신과 절교를 선언하는 시를 썼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쑥부쟁이와 구절초라는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 이름조차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차츰 각박해져 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숙맥이라고 부르는데 숙맥은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긴 말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